뉴욕시의 코로나 감염이 다시 증가하면서 당국은 코로나19 경보 위험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캔자스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쳐 건물 천여 채가 파괴되는 등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뉴멕시코주 로키 산맥 산불이 강풍을 타고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황급히 대피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간다며 구치소에서 나온 교도관과 수감자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교도관이 탈옥을 도운 것인지 납치돼 위험한 상황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최적의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인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자도 뇌 건강에 해롭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시 당국이 코로나19 경보 위험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첫 소식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아쇼윈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은 성명을 내고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10만 명당 200명 비율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경보 수준이 초록인 낮음에서 노랑인 중간으로 격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 시민들은 지난 몇 주보다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저질환자, 고연령층,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사람들이 붐비는 실내 모임을 피하는 등 추가 예방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 시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며 모임이나 여행 후엔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과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경우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는 이제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지역사회 전파 수준이 높은 54개 카운티 중 무려 37개 카운티가 뉴욕주에 속했습니다. 특히 맨해튼의 경우 이미 지난달 8일에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기면서 코로나19 위험 수준이 노랑인 중간 단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경보 수준이 노랑으로 조정될 경우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식당이나 실내 유흥시설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등 방역 규제가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은 성인의 경우 60%, 아동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감염 경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 6천여 명으로 2주 전 대비 약 52%, 입원 환자의 경우 14%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서서히 늘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집계 결과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600명으로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뉴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1.24로 추정됐는데 이는 확진자 한 명이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코로나의 확산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데보라 버크스 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의 재유행 간격이 4개월에서 6개월인데 이는 자연 면역력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약해진다는 의미여서 올해 유행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행 시기와 관련해 버크스 전 조정관은 미국 남부 지역은 올 여름, 북부는 올 겨울에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인 BA4와 BA5가 기존 오미크론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을 쉽게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이 기존 오미크론 완치자의 혈액 표본을 채취해 BA4와 BA5에 대한 방어 능력을 시험한 결과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그룹의 경우 중화항체 생성량이 기존 오미크론에 걸렸을 때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도 중화항체 생성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완치자가 많거나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이라도 BA4와 BA5가 우세종이 되면 새로운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캔자스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쳐 건물 천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토네이도로 막대한 재산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친 주택가. 지붕은 힘없이 주저앉았고 집안에 가구가 보일 정도로 주택 벽면 한쪽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캔자스주 엔도버와 위치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는 시속 165마일의 바람을 일으키며 인근 12마일 정도를 휩쓸어 건물 천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위치타 지역 한인들이 찍은 동영상입니다. 사진에는 체육관 지붕이 파괴됐고 자동차 여러 대가 건물 벽면에 부딪혀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인들은 주택가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No people died, I think. 근데 어떤 건물들은 되게 심해요. 지금 위치타에 있잖아요. 이렇게 천둥하고 막 바람이 막 불고 하고 하늘이 되게 까매졌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 되게 무서웠어요. 토네이도가 핥히 구간 위치타 거주 피해 주민들은 처참하게 파괴된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켜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You see it on TV, but you think, until you're standing here in person thinking, this was my home. It's different. It's hard to kind of wrap your head around all that, 이번 토네이도로 주택가 상가 등 2만여 개 시설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는 가벼운 부상자 몇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중서부와 남부지역 일대에 토네이도 감시를 발령해 놓은 상태로 약 750만 명이 경보 영향권에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멕시코주 로키산맥 산불이 강풍을 타고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황급히 대피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강풍과 심한 가뭄으로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이미 487평방킬로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이 향하고 있는 뉴멕시코주 라스베이거스시 주민 13,000여 명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뉴멕시코 북동부 지역에서는 이미 172채의 주택과 116곳의 건축물이 산불로 파괴됐습니다. 주당국은 이재민을 위한 물과 식품, 생활용품을 준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 역사상 가장 크고 파괴력이 큰 이번 산불은 농민들이 잡초를 태우는 과정에서 불씨가 날리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을 간다며 구치소를 빠져나온 교도관과 수감자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교도관이 탈옥을 도운 것인지 아니면 납치돼 위험에 처한 상황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수사당국은 일단 둘 모두에게 현상금을 내걸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 교도관과 남성 수감자가 구치소를 나선 시간은 오전 9시 40분. 교도관은 정신감정을 위해 수감자를 법원에 데려다 준 뒤 자신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둘 다 사라졌습니다. 교정당국이 뒤늦게 확인한 결과 당일 수감자의 법원 일정은 없었고 교도관은 병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둘이 구치소를 나올 당시 타고 있던 경찰 차량은 이후 인근 쇼핑몰에 주차된 채 발견됐습니다. 사라진 교도관은 올해 56살의 비키 화이트, 수감자는 38살의 케이시 화이트입니다. 둘 모두 성이 같지만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흉악범과 자식이 없는 미망인 교도관이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됐는지도 현재로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의 실종과 관련해 아직 뚜렷한 단서나 동기를 찾지 못한 가운데 경찰은 일단 교도관이 수감자의 탈옥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도관이 은퇴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였다는 점, 통상 수감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나올 경우 2명의 교도관이 붙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직원상을 4번이나 받는 등 17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부소장급 교도관이 특별히 탈옥을 도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현재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o there is an active warrant out for Ms. White. Obviously, for Casey White, the employees are just devastated that she was involved in this, and they're concerned for her, concerned for her safety, as are we. And we just hope that this has a good ending.
한편 사라진 수감자 케이시 화이트는 다수의 강력범죄로 무려 75년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입니다. You shouldn't try to approach either one of these individuals. We consider both of them dangerous and in all probability both individuals are. 현재 엘라베마주 라우더데일 카운티 셰리프는 물론 FBI와 비밀수사국, 주류화기국, US 마샬까지 연방 4대 수사기관이 모두 투입돼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최적 수면 시간은 하루 7시간이고 잠을 더 많이 자도 뇌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과 상하이 푸단 대학 과학자들이 38살에서 73살 사이에 성인 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수면량이 7시간보다 적으면 인지 처리와 기억 등에 관여하는 뇌 영역 구조에 더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잠을 하루 7시간보다 더 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뇌 영역 구조에 변화가 누적되면 기억력이나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불안증과 우울증 위험이 커져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잠을 잘 자는 것은 특히 노년기에 중요하다면서 정신건강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해 하루 7시간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차 판매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아가 미국 시장에 신차를 투입했습니다. 지난주 전국 기자단 시승회를 개최한 기아는 이번 시승회에서 미국 시장에서만 판매되는 오프로드 특화형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노면을 거침없이 질주하는 SUV. 단숨에 급경사를 오르고 깎아질 듯한 절벽에서도 무리 없이 내려옵니다. 흙먼지가 쌓여 자동차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지만 새롭게 바뀐 기아 엠블럼이 5세대 스포티지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기아는 지난주 팜스프링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오프로드 트랙으로 전국 자동차 전문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깨끗한 신차를 보여주던 기존 행사와 달리 실제 차량의 주행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2023 기아 스포티지에는 일반 모델 외에도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엑스프로 트림이 더해졌습니다. 일반과 하이브리드 모델은 한국에서 생산되지만 오프로드 주행용 엑스프로 트림은 전량 미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됩니다. 오프로드 주행과 산악 주행을 즐기는 미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결과인데 험로 주행력을 높이기 위해 차고를 올리고 포장된 일반 도로와 험로를 넘나들 수 있는 특수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기아 스포티지는 사막뿐 아니라 눈이 많은 지역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워시액 분출구와 전면 유리에 결빙 억제용 열선을 적용한 것도 특징입니다. I think it's a very strong contender in its segment in the market. Will be a strong contender for North American Utility of the Year, an organization I'm part of and head of at this moment. I need more time with it to get more familiar with all its features and so on, but so far it's very impressive. 5세대 기아 스포티지는 앞으로 일본 도요타와 혼다, 스바루와 닛산의 중소형 크로스오버 모델들과 경쟁을 펼칩니다. 한 단계 진화된 디자인과 설계를 바탕으로 미국 소비자들을 위한 맞춤형 모델까지 선보인 기아가 이번에는 어떤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입니다.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 항전지인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머물던 민간인들이 일부 대피에 성공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번 주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아래서 올라오는 사람들.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머물던 민간인들입니다. 인도주의 통로 합의로 2달 만에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Два месяца, да? Ну вот сейчас приехали с ООН, с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빠져나온 사람은 100여 명. 아직도 900여 명의 민간인과 500여 명의 부상병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러시아군의 공격이 시작돼 남아있는 사람들의 대피는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번 주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6차 대러 제재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던 독일도 강경하게 돌아섰습니다. Germany is not against an oil ban on Russia. Of course, it is a heavy load to bear, but we are ready to do that. 독일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 비중이 25%에서 12%까지 낮아졌다며 올해 늦 여름까지는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EU 회원국 중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 등은 회의적인 입장이고 헝가리는 대러 에너지 제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임기 말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임기를 약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면 카드 아무래도 꺼내지 않을 것 같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사면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사면은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찬반 의견 모두 많다고는 했지만 여론조사상으로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높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큽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 위에 재벌이 군림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법과 원칙 적용에 예외를 반복하는 방식은 사회 통합을 가져올 수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 사면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내세웠던 사면의 기준, 즉 국민 공감대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넉넉치 않습니다. 사면을 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면심사위원회 소집과 관련해 법무부에 청와대 방침이 전달된 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사면이 어려워졌다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을 내세워 대학 시간 강사로 일했다는 의혹 등을 경찰이 6달째 수사 중인데요. 대선 이후 조사 방식을 저울질해오던 경찰이 최근 변호인 측과 조율 끝에 서면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논란. 김 여사가 이력서에 연구 실적과 수상 이력 등을 부풀렸고 그에 힘입어 국민대 등 5개 대학에 시간 강사 등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여론이 악화되자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대선이 끝난 3월 중순 이후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채용 과정에 논란이 일었던 국민대, 서일대 등 5개 대학의 교무팀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채용 과정, 임금 지급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채용 절차가 이제 주된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규정대로 그때 당시 규정대로 채용을 했다. 그걸 말씀드렸죠.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자 경찰은 최근 김 여사 측 변호인과도 조사 방식을 조율했고 서면 조사를 하기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서면 조사 질의서는 경력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경위와 대학 채용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습 사기 혐의를 가리기 위해선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서면 조사서를 발송할 예정이고 답변 시한은 조율 중입니다. 앞서 검찰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에서 서면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봐주기 조사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성남FC 후원금을 낸 기업들에게 인허가 편의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초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던 사건인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추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했고 그 대가로 행정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수사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후원금을 낸 기업은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농협 등이었는데 당시 성남시와는 부지 용도 변경이나 건축 허가, 시 금고 계약 연장 등의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은 해당 현안들을 다뤘던 부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바른미래당의 고발 접수 이후 3년여의 수사 끝에 이 전 후보가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인 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고 검찰도 경찰이 강제 수사 없이 이미 제출된 자료에만 근거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추가 수사에 나선 경찰 역시 앞으로의 수사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올 초 의견 충돌 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의견을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여러 차례 반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후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재명 상임고문 망신 중이냐며 경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표명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간 부인과 아들, 딸 모두 폴 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해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